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안자만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코로나 터널을 뚫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관광산업 역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관광산업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공유 숙박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대상 공유 숙박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에서만 공유 숙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 도시 곳곳에서 활성화된 내국인 공유 숙박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공유 숙박업상 내국인 영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내국인 공유 숙박 대부분은 불법 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국내 각지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판매자 역시 이것이 불법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 공유 숙박을 신산업 상생 타협 메커니즘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일부 숙박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조선비즈는 공유 숙박 실태와 대책, 또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자리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김영규 정책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영대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협회의 정대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철모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께 법안 발의 취지와 개정 필요성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희 문체위의 그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저희 당 안에 유니콘팜이라는 저희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좀 굉장히 이제 젊은 의원들 위주로 있는 모임인데 저희가 일종의 이제 타다 사태를 계기로 그 성장하는 산업 분야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에서 할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성장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몇 가지 과제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같이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었고, 그래서 뭐 지금 요거는 어쨌든 대표 발의자인 유정주 의원이 문체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현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이제 기존 숙박업계와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민간협의체 위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통들을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아마도 이런 어떤 결과들이 어느 정도 너무 늦지 않게 나오게 되면 정기국회 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국회에서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양성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걸 빨리 양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이거에 동의를 해서 사실은 이 법안이 그래도 최대한 조금 빨리 입법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같이 이 발의도 하고 뭐 지금도 이렇게 토론에 임하고 있는 거고요. 일종의 주거 형태의 변화나 주거의 소유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상당히 빠른 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 예를 들면 이제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는 도시의 생활을 하지만 별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도 도시화율이 엄청나게 높아가면서 실제로 이 일종의 농어촌 지역에 뭔가 이 새로운 어떤 이 별장이든 이 제2주택의 그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거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이런 그 산업 쪽에 나중에는 또 영향을 분명히 또 미칠 거라서 요 어떤 시장 변화라든지 그런 어떤 주거나 아니면 주거의 소유 문화 같은 것들의 변화에 맞는 이 산업 발전을 어떤 식으로 같이 조금 만들어 나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법 체계에선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해외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체크인할 때 뭐 여권을 복사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숙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진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분증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물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규제라는 것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국가 단위로 이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도 4개 도시 정도에서만 180일 제약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정도에서만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서 10만 개 이상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일수 제약이 있는 도시는 극히 일부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이외에는 과연 이 영업일 제약이라는 게 고민이 될 이유조차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숙박이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항상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이 기존에 우리 모텔업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이 공유 숙박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과연 오버랩이 되느냐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기존 숙박 업계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니까는 당연히 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크게 보게 되면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이런 공유 숙박의 들이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을 테고 사실 거기에서 성공적인 것들이 나오면 기존의 업계에서도 그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공유 숙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뭐, 예. 두 분 다 하시죠. 예. 네. 업계에서 이제 대표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거를 뭐 숙박일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법적인 관광 생태계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약간 초점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영업일수를 제한을 하느냐 이게 어떻게든 경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양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허가받고 지금 운영하는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 그 숫자의 한 10배가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쟁 상대는 기존 숙박업의 경쟁 상대는 무허가 업체인 거죠.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전국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1,829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3만 개소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는 한 6%밖에 안 되고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객실 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아까 그래서 객실 수가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그 숙박업이 많은데 그걸로 객실 숫자로 보면은 한 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경쟁에 얼마나 큰 매출에 영향을 줄지는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오히려 지금 경쟁이 되고 거기에 매출에 대한 뭐 침해를 받고 있는 건 무허가 업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양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켜서 무허가 불법 업체들이 다 허가 업체로 합법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영업일수 제한이라든지 무슨 제한이라든지 제한을 계속 걸면 걸수록 무허가 업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뭐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 갖고 규제를 하는 건 옳지만 있지도 않은 걱정을 해갖고 묶어둔다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에어비앤비 돈 버는 법 유튜브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더 문제인 거는 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치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도 엄청나게 뭐 쉽게 돈 버는 법에서 광고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제도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결국 소비자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쨌든 다 제도화를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 지금 유정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속 좀 그 개념에 대한 조금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플랫폼과 공유 숙박업은 틀린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공유 숙박업이지
그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리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철모 경희대 교수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지를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에어비앤비를 필두로 해서 공유 숙박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더 활성화될 텐데 지금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명백하게 이게 합법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과 공유 숙박 산업에서 자유롭게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발의가 됐다가 뭐 국회가 이제 해산되면서 폐기되고 했었는데 이게 왜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는지 정대중 국장님께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간담회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2017년부터 계속 민관협의체 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숙박업계 쪽에서 반대가 심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슈로 등장한 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 주택에서 공유 숙박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염려도 정부 측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철모 교수님은 혹시 보충하실 것 있으신가요?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제약을 많이 걸게 되면 법은 만들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또 잘못되면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나 또 불법으로 그런 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면 타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좀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지키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의도치 않게 장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이제 국회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180일도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고민 속에서 약간 합리적인 대안들을 이 민간협의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화 속에서 찾아주시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무수박업 사이와의 그런 어떤 관계성 문제나 뭐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사실은 뭐 국회 입장에서야 이게 뭐 영업 일수 제한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합리적인 뭔가 이 사회적인 대화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민간협의체가 있기는 한 건데 그 과정도 사실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서 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으실 김영규 실장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공유 숙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스타트업 쪽에서는 현재 뭐 제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는 변호사협이나 뭐 법률 서비스 그리고 의협회와 이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무 단체와 세무 서비스 이전에는 이제 택시 단체도 있었고 계속 그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서비스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올드했던 산업하고 계속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는 앞으로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겪게 될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외국과는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성장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갈등들을 전혀 풀어오지는 못했고 그런 갈등들이 쌓이다 지금 새로운 또 다른 혁신 앞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최우선적인 부분은 소비자 측면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타협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 플러스 소비자가 같이 사회적인 대타협이 돼야지 그 예전에 있었던 타다와 같은 이제 타다 금지법이 발생이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도 사실 에어비앤비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고 일단 합법의 영역에
진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 국장님께서는 그럼 혹시 절충안 같은 거 혹시 기존 숙박업계는 규제가 많고 뭔가 안전장치가 많은데 공유 숙박업은 없다. 그래서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차이점을 좀 팩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존 숙박업은 제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365일 영업 가능하고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고 규모 제한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혼자서 몇 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도시민박업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230제곱미터 미만에서만 해야 됩니다. 크면 안 됩니다. 이 숙박업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라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69평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뭐 기존 업계에서 말씀하듯이 규제도 없고 되게 좋은 거라면 그럼 기존 숙박업자분들이 다 이걸 하셨겠죠. 근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돈이 안 돼. 수익이 안 되니까. 이 230제곱미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는 뭐냐면 전입 신고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인에서 딱 한 개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존 사업과 숙박업과 차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이거는 정말 약간 소상공인들이 약간 부업 수준으로 하는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숙박업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이걸 내국인을 허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실증 특례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위험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험에서 지금 가입자 숫자가 내국인 허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뭐 365일 하고 내국인은 180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입 업체 숫자가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한 1,200개소가 좀 넘게 있는데 위홈에 지금 가입된 데는 한 500여 개소 이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업자들도 내국인 허용한다 해도 그쪽으로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허용해 준다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내국인을 허용해 준다고 그닥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뭐 내국인을 허용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서 부동산에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가 좀 영향을 준 면도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영향을 준 면도 있기는 하는데 거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코로나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이라면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니까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하시던 분은 거의 전멸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외국인만 밖에 계속 둔다면은 예전에 메르스 사태 있었죠. 그다음에 사드 사태 있었죠. 지금 코로나 2, 3년에 한 번씩 뭔가 터져갖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문을 다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부장님 혹시 계속 부장님께만 질문드려 죄송하긴 한데 기존 숙박업계도 사실은 이 합법화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대안으로 내놓을 수만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상생의 사례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서 180일을 조례를 통해서 조금 축소하거나 늘릴 수 있게 그 대신 외국인 365일은 그대로 가져가되 지역에 따라서 약간 지방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관광객 활성화를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뭐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갔고 그거를 좀 축소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교수님 혹시 그 해외 지방의 경우에 그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허용했을 때 기존 숙박업계 타격이 좀 컸나요? 해외 사례에서는 기존의 숙박업계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거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것 뿐인 거지, 그걸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걸 규제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기존의 숙박업계보다는 사회 공동체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이 퀄리파이되지 않은 곳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에 대한 보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어떻게 보면 기존 산업과의 경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호주나 캐나다 쪽에서는 그 시민 공동체들, 그러니까 이 외지 사람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굴면 거주지인데 시끄럽게 굴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스트가 일정 이하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또 권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법제화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기게 되면 벌금까지 낼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보호를 위해서 뭐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이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형태로 좀 그런 쪽의 부작용을 보호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사실은 기존의 업체들에 대한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는 뭐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힘든 것 같은 게, 모든 이제 부딪히는 사안마다 이제 항상 정부와 국회를 찾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애로사항이 크실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죠? 그 애로사항이 많기는 하지만요. 근데 사실은 국회가 이런 어떤 기존 산업과의 갈등 속에서 먼저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원래 이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산업 분야가 성장할 때 이런 종류의 어벽 갈등 문제를 잘 해놔야 방금 말씀하신 이 공동체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어떤 다른 종류의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규제 이슈 같은 것들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저희 뭐 특히나 이제 저희 유니콘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에 어쨌든 저희는 무게중심을 더 두겠다. 뭐 그런 어떤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실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뭐 오래 논의한다고 사실은 더 합리적이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해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대화도 그렇고 입법 과정도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아까 고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산업이 큰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이 나온 건 미국이고, 근데 유럽 쪽도 보면 규제는 다 있어요. 보니까 규제는 다 있고,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해놨더라고요. 공유 민박인 경우는 연간 임대 기간이 60일. 그 다음에 단기 임대인 경우는 임대 기간이 연간 최대 180일. B&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간이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영국도 좀 임대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기존 사업체와 새로운 방식하고 부딪히는 거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조례 적용을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사례는 사실 영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도 각 지역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각 지역에서 아주 플렉서블하게 운영하는 것이죠.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이 너무 막 국내인, 외국인 이렇게 나눠 갖고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국내인인데 어디를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때는 180일 되고 어떤 때는 180일 안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 지금 시기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킬지도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서로.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180일로 해갖고, 어떤 데는 외국인이니까 너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고 너는 한국인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율된 법이라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양자 타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들도 어떤 때는 내가 사업을 했다, 어떤 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사업차 어딜 가게 되면 호텔을 써요.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모텔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목적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는 이렇게 공유 숙박 같은 걸 빌려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의 숙박의 타입을 내가 결정하지 법이 결정하게끔 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각종 그 목적에 맞게끔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제공되는 그런 숙박 타입들이 있는데 이걸 법으로 어떻게 일일이 다 강제하고 너는 지켰어, 넌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점으로 갈 거면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이렇게 팬데믹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지키는 법을 갖다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하는 걸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영규 시장님이 이 갈등을 가장 많이 보시는 입장에서 혹시 뭐 정부와 국회에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가장 좀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그럼 사업 모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워낙 적어서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신청한 업체들이 계속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법에 대한 약간 걱정, 불안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안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저는 이제 의원님이나 정부에 바라는 거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도 해주시고 정부도 독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 의원님도 혹시 말씀? 그러니까 이건 제 사견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산업 분야가 들어왔을 때 이 너무나 격화된 갈등이 있는 그런 영역보다 어떻게 보면 신산업들이 그 산업의 어떤 볼륨 자체를 더 키우는 산업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아니면 AI 쪽의 기술 발전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합리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이 규제 정책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저희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분의 전문가분 모시고 공유 숙박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그 결론은 확실히 이제 양성화하자. 그리고 시장을 키워서 총파이를 키워서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관광업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